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후생경작을 보고 있는데 6절에 해당하는 사회후생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후생함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태가 변화했을 때 과연 그게 개선인가? 그걸 판단할 때요, 파레토 기준에 있었을 때는 뭐 당연하게 모두가 좋아하는 거니까 개선이라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보상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근데 보상 원리를 비판하는 버거슨 같은 학자는요, 야,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보자. 그게 바로 사회후생 함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사회후생 함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생경작은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블러블러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효용들을요, 다 합해 가지고 전체 효용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걸 후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76페이지. AB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떤 한 사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자, 소셜 웰페어 펑션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집계할 것인가, 요거와 관련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효용함수 얘기할 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어떤 사람의 성적을 처리하는데 성적 처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퀴즈, 팀 프로젝트, 수업 태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 집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효용 수준을 잘 어떻게 해서 집계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사회후생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의 내리는 거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두 명만 있다고 상정할게요. A와 UB로 주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 사회후생 함수를 함수가수로 표현하게 되는 게 요게 바로 사회후생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들의 효용을 이렇게 집계해서 조합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합할 것인가?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성적을 평가할 것인가, 효용함수 생각하시면 교수님에 따라 다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를 곱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중에서 가장 못 본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어디 시험 볼 때 토익 성적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여러 번 시험 본 것들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를 제출할 수 있고, 다양한 집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여기 집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 거기 보시면은요, 요 사회후생 함수를 무차별 곡선으로 바꾸는 거죠. 자, 우선 사회후생 함수 다시 한번 보시면 공리주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나타내는 공리주의 방식은, 자, 두 사람의 효용을요 단순하게 합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중치를 똑같이 앞에 1, 1 이렇게 둬가지고 단순하게 합하는 게 공리주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벤담을 비롯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벤담이 대표적인 공리주의 학자 들어봤던 것 같죠? 자, 거기 보니까 단순히 개인의 효용을 더하는 방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사람 사이의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든지 상관없어요. 그치? 우리가 A라는 분배 상태가 A라는 애가 1을 갖고요, B가 9를 갖건, 아니면 둘 다 5와 5를 갖건 똑같습니다. C가 9와 1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효용 수준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져요. 얼마로? 10으로 똑같죠. 그래서 사회적인 효용 수준은 1 플러스 9는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도요, 5 플러스 5는 10 이렇게 되니까 룰을 정한 거야. 세 번째 사람도 9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효용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밑에 나와 있는데 우아형하는 직선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으면 요거 동일한 효용 10을 달성해주는 사회후생 나타내주는 무차별 곡선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우아형하는 직선의 형태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회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요 효용함수를 어떤 동일한 효용을 주는 A와 B의 효용의 평면에 나타낸 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요게 10이면 이제 효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다시피 무차별 곡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78페이지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달라. 사회후생함수가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은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진 무차별 곡선이 될 것이고요. 어떤 한 사람이 낮은 효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A가 효용이 낮은 거야. 근데 낮은 사람에게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던 가중치는 똑같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두 번째로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 한번 볼게요. 평등주의. 평등주의는요, 말 그대로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효용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효용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가중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게 효용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고 효용이 높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자는 부자에는 낮은 가중치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도 나와 있고요. 형태를 보시면 약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굳이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무차별 곡선이 그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아형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A라는 상태가 1과 9로 되어 있다. B라는 상태가 5와 5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골고루 소비했을 때가 효용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A와 같은 경우는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9 해서 효용이 9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B와 같이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경우가 사회후생 함수 살펴봤을 때가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장 효용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과 9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야. 1과 9니까 이렇게 있고요. 5와 5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1, 9 이렇게 되는 거랑 5와 5.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그럼 사회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 A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효용 수준이 9 이렇게 되고요. B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용 수준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니까 효용이 더 색깔 이걸로 할까요?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등주의 방식에서는 좀 부자, 효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가중치를 두고 효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높은 가중치. 우리 사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가중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가중치가 이렇게 MRS라고 표현하죠.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우아형하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절대값이 2가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 대해서 훨씬 A가 지금 가난하잖아요. 효용이 낮으니까. 그래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9페이지로 가보시면 부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두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때는 재분배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재분배를 하게 되면은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79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요. A에서 C점으로 가게 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러면 완만해지는 건 뭐야? 뜻이? 그렇죠.
A에 대한 한계 대체율, 그게 작아지는 거야. A에 대한 한계 효용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시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점점 A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A가 효용이 점차 증가합니다. 그럼 A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는데 사회 무찰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바로 평등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여기가 A야. 저는 예를 들려고 이제 A, B, C를 다르게 했지만 이렇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요. 이거가 되면 일수록 자, A의 효용은 점차 증가하고요. B의 효용은 점차 감소해요. 이거 B의 효용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거 임으로 자, A의 효용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A가 지금 소득이 많아지는 거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A가 점차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효용이 소득에 비례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한계 대체율인데 A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봐달라고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게 되면서 A에 대한 가중치가 작아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가중치가 작아져. 요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그 얘기가 거기 69페이지, 78페이지 끝에서부터 79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시면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반영해서 A의 한계 효용에 점점 사회적 중요성을 작게 부여하게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이게 극단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롤즈 가치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롤즈 가치 판단을 한번 보시면 자, 존 롤즈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가라고 했으면 그 사회에서 사회후생을 평가할 때 가장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제일 낮은 성적이 당신의 최종 성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를 되게 잘해봤자 중간고사를 만약에 10점 받고 기말고사를 막 90점, 100점 소용없어. 그냥 10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롤즈와 같은 경우에는 후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내게 돼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최소 극대화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대화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후생을 맥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동사고요.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표현할 때는 이게 동사가 돼서 말을 거꾸로 표현한 거야.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목적어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사회후생 함수를 보면요. L자 형태, 레온티에프 형태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는 거죠.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의 형태고요. 자, 두 사람의 효용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L자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1과 1이다 라고 하면 그럼 요거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A라는 상태에서 B로 가. 그래서 B의 효용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A의 효용이 증가해봤자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은 그대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언제 효용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효용이 같이 증가해야지. 골고루 같이 증가해야지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거. 뭐 효용함수 쉽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효용과는 경계선상에 있으면 그게 효율성을 달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효율적인 배분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거를 보려면 사회적인 가치 판단인 사회후생함수가 사회무차별 곡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어. 그래서 효용과는 경계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효율성의 끝판왕이죠.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해서 요게 이제 효율성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2점이 있고요. 여기 뭐 A점이 있고요. 여기 B점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요. A와 B와 E는 모두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근데 어느 게 다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평성도 감안해야 되는데 공평성이 거기 나와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요거 공평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A와 B와 E는 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요 E가 공평성까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평성까지 고려한 말 그대로 가장 바람직한 이 바람직하다라는 조건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직한 배분 상태는 자, 어떤 점이다? 예, 2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충족하는 조건들 중에서 공평성까지 고려하려면 저기 나와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 거기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평등주의 형태고요. 공리주의면 우하향하는 직선 또는 롤즈면 L자가 되는 거니까 그냥 사회 무차별 곡선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LO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후생 함수, 이 공평성을 나타내는 건데 소셜 웰페어 펑션 요거는 자, 두 사람의 효용을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나타내는 건데 아니, 에로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넷 에로우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효용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집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 사회후생 함수 우리가 존재한다 생각하고 막 분석했는데 얘는 실제로 보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책으로 가볼게요. 자, 적절한 사회후생 함수만 있으면 많은 후생 경제학적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가? 요걸 생각해 봤는데 에로우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걸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에로우의 impossibility,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1페이지 가보시면 에로우는 그냥 사회후생 함수라고 그냥 막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첫 번째 줄에 여러 성격을 두루 갖춘 그러한 사회 후생 함수를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 갖춘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어. 그래서 그 각주에 보시면은요. 아니,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여러 성격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요. 각주 살짝 볼게요. 그걸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약간 공리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편성,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완비성과 이행성, 우리 선호와 관련해서 늘상 얘기하는 거죠. 완비성과 이행성. 완비성은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행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레토 원칙, 이렇게 부분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으로 봤을 때 x가 y보다 좋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x가 y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래서 우리가 비독재성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원하는 게 독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3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선택 가능으로부터 독립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증명할 때 대략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을 살펴봤더니 독재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명을 해내요. 그거는 여기서는 뭐 내용이 없으니까 따로 뭐 그렇게 집어넣진 않을 거고요. 자, 81페이지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게 사회 후생함수가 존재 안 해. 이렇게 증명을 해버렸다니까? 약간 느낌이 뭐라고 할까? 약간 종교에서 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이런 거 없었어. 다 소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종교계가 발칵 뒤집어지겠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막 분석하고 후생이 어떻고 얘기했는데 야 그거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불가능성 정리는 후생 경제학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경제학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죠. 이 5가지 공리를 충족을 동시에 시켜야 되는데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공리 같은 걸 좀 완화하거나 좀 제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어떻게 디펜스를 하는가라고 하면요. 자, 불가능성 정리가 입증됐다 해서 합리적인 사회 선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입증을 합니다. 에로우가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선호 체계는 모든 가능한 한 사회적인 상태의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완벽한 선호 체계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니 야 그거는 네가 너무 이론상 봤을 때 강하게 그렇게 한 거고 현실에서는 우리 후생경제학 이런 것들은 다 현실에 발을 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한 제한된 수의 선택 가능성 사이에서는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노벨상을 받은 센이라는 교수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수의 선택 가능성 사이에서는 서열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에로우가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성 정리에서 너무 세게 강하게 그렇게 할 건 아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 단락 보시죠. 최소한의 가치 판단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버거슨처럼 아예 적절한 가치 판단을 그냥 적극 도입해가지고 사회후생함수를 만든 다음에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에로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현실에서는 그냥 가치 판단의 개입을 극단적으로 억제한 상태에서 사회후생 평가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을 집어넣어서 이런 거는 좀 너무 이론상 너무 세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증명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요 정도 내용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매듭을 짓게 되네요. 우리도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앞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뭐냐면 사회후생 함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각각의 효용을 집계해서 조합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는 최적 선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에로우라는 학자는 야야야 네가 얘기하는 사회후생함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고 많은 후생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야 이거 좀 현실에서는 너무 엄격한 가정 정도는 좀 완화시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차선의 이론 통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